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세게 나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배경은 중국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과 ICBM을 만드는 부분을 중국이 동의하고 물밑에서 마쿠에서 긁어서 조용히 지원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중파들 김양근이나 더 나아가서 장성택을 좀 이렇게 척결하는 부분은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중국과 북한 간의 일종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내부 혼란이지, 궁극적으로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핵과 ICBM 도발의 핵심적인 원흉입니다. 중국은 미국 보고 쟤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데 우리 보고 웃자라고, 와 우리만 귀찮게 하노. 그리고는 북한 보고는 우리한테 끌어대고 있는데 신경 쓰이지만은 네가 알아서 잘 개발해, 자꾸 우리는 기본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건 세계가 다 알고,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정보에 정통한 미국이 왜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이 북한을 도와주는 중국의 기관이나 은행 기업들 한 40곳을 세컨들이 보이콧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중국이 움찔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잡아 끌겠습니까? 그것은 중국이 북한의 배경이라는 것을 세계에서 정보망이 가장 뛰어난 미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물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요, 최근에 ICBM 2발을 성공시킨 북한에 대해서 ICBM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발뺌을 했지만은 미국이 세게 나가니까 일부를 이제 미국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위험하고 안정을 깨려는 북한, 이란 등 이런 나라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 재무부가 금주 중에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중국이 지금 기류 변화를 일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중국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서 기름을 주지 마라 라는 부분과 김정은 자체를 제재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이 협상이요, 또 시간만 끌면서 제대로 타결을 낼지는 의문입니다. 미 재무부가 준비하는 제재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유엔과 미국의 결의와 명령을 어긴 중국 무역회사, 금융기관, 단체, 개인 40곳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로 제재하는 문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외에도 미국의 슈퍼 301조, 즉 무역 보복 법안입니다. 미국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서요, 한마디로 이 교역 대상국에게 이렇게 강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슈퍼 301조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의 물건들에 대해서 슈퍼 301조를 발동할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중국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 G2가 곧 된다, 그리고 사실상 G1으로 간다, 이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앞으로 뭐 한 10년 뒤, 그러니까 한 10년 전의 시점에서는 한 20년 뒤에는 세계 최강의 강국이 된다라는 부분을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런 어떤 이 금융 자산가나 투자가들은 싱가포르나 중국 내에 자식을 이렇게 유학시키고 또 거기에 집을 구해서 살면서 마치 중국을 알아야 앞으로 세계 금융을 지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댈 때 저는 정말로 세상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금융을 가장 잘 분석한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이런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중국 경제가 무한 성장을 해 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들 스스로가 자유시장 경제의 우월성을 겉으로 찬양한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착각을 하고 저럽니다. 저는 그때부터 중국을 좀 연구를 해본 결과 중국 경제는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그 시간이 머지않아 올 거다. 저는 지금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전 분야에서 추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따로 내주에 별도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요, 경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통제나 부패나 자급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큰 나라를 7명의 이 상무위원들이 다스린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걸 과도체제에서 시진핑 혼자서 공산당이 일당 독재로 지배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통제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허용치 않으면서 국가 시스템은 일당 독재. 저 히틀러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히틀러 때도요, 저러진 않았죠. 무솔리니도 저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밑은요, 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요. 중국이 시장 경제로 보입니까? 중국이 시장 경제로 보여요? 중국에 있는 통신기업, 중국에 있는 금융기업, 중국에 있는 오일 기업들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저게 시장 경제입니까? 정부가 가진 돈이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고, 예? 은행이 어디에 얼마를 이렇게 빌려줬는지, 중앙과 각 성의 부채가 얼마인지, 저게 시장 경제 국가로 보입니까? 그래서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과도한 현상, 용이 다시 일어선다, 무슨 굴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또 과거부터 중국에 속국 비스무리하게 살았죠. 사실상 속국이었죠. 중국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고구려 때 뭐 잠깐 뭐 막은 거 외에는, 쳐들어오면 오는 대로 신라 때 조금 막은 거 외에는 항상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중국이 이렇게 안 쳐들어오도록 머리를 조아리고 살고,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 거기 따라서 비를 맞추고 사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대학교 다닐 때 사회운동, 학생운동을 했다라는 본인들이 진보라고 후라이를 까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대한민국의 진보 인권단체들이나 좌파 운동권들이나 제야라는 사람들이 중국의 류사오보가 저렇게 개죽음을 하는 데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봤습니까? 전 세계의 정상적인 나라들은 다 한마디씩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류사오보가 저렇게 죽었는데 말 한마디를 합니까? 아니, 입만 열면 인권이 중요시되고, 예? 사람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류사오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 체제나 중국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까지 통제받으면서 인터넷의 특정한 자국까지도 전부 배제시켜버리는 저 중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오직 하는 이야기는 중국이 가진 거대한
경제력과 미국에 몰빵할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자 좋아하다가 외톨이 됐죠. 그 후임도 운전석 좋아하다가 지금 운전석 혼자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균형자란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남북 대화 주도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속에는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좀 친해지면서 중간쯤 있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은 간단합니다. 원래 한국은 중국이 무너지는 이 1900년대 빼놓고는 역사적으로 자국의 속국에 계속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다.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가끔씩 침략을 해서 군기를 잡아서 무릎을 꿇였다. 실제 조선의 인조가 무릎을 꿇었죠. 머리를 숙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진짜 우스운 거는요,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대부분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은요, 멀리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는 나라와 동맹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일본이 왜 미국과 동맹을 하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정말 죽도록 싸운 두 나라가요, 2차 대전 때 섬 하나를 점령할 때마다 미군이 몇천 명씩 죽어갔습니다. 일본군하고 싸울 때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 미국이 세계 가장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일본은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 4개 열도 과거 일본이 소유하다가, 옛날에는 러시아의 쪽이었겠죠. 2차 대전에서 뺏긴 쿠릴 열도라고 있습니다. 그걸 영유권을 주장하니까 러시아가 최신형 장거리 폭격기를 가지고 위에서 그냥 일본 해안선으로 뺑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갔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후쿠시마 사태가 나서 총리가 거기 있는데 그 옆을 그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럼 뭐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는 부분입니다. 일본 사회의 그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부분과 중국이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가 중국의 항해에 풀어주는 굴욕을 겪으면서 일본은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헌법을 고쳐서 군대를 보유하고 미국과 동맹을 튼튼히 해서 맞서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굴욕을 겪겠다고 느낀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 하면 자위대, 정신대, 그리고 요즘은 또 군함도까지 얹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그런 영화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국의 이 경제와 힘을 이렇게 포장하고, 중국이 마치 세계를 지배할 듯이 착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은 중국의 나와바리임을, 이 땅에 진보고 인권을 존중하고 개혁적이고 좌파라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인권 문제에서 봤을 때 국민의 일부만 귀족처럼 살지, 공산당이나 그 관련 지도층은, 나머지는 개돼지처럼 사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 사람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한 8, 9억 명이 개돼지처럼 사는데 정치적으로는 관심도 갖지 말고 인권은 주장도 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저 중국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민주주의의,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 격인 미국에 대해서는 혐오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좌파나 진보라는 것은 속성은 거의 요즘 아재라고 부르는 꼴통들의 비슷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자, 민주당이요, 사드 임시 배치한다고 중국이 거센 반발을 했다고 의원 방중단을
보낼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방미단을 파견해서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해서 방미단도 만든다고 합니다. 뭔 정당이 외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방중당 만들어 놓고 방중당 간다고 사과사절단이냐고 뭐라니까. 이제 방미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방미단이 미국 가서 뭐라 할 겁니까? 우리가 중국 가서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기분 나쁠까봐 우리가 그냥 왔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러면서 당내 반발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한 뒤에 내부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당입니까? 지금 북한이 핵과 ICBM으로 장난을 치고요. 저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김정은이 까불락거리는 배경에는 이 중국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말입니다. 사고를 치고 이 조질 나면 중국 뒤에 숨어버리고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비호하고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 먹거리하고 기름을 주고 돈을 주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규탄하기에 앞서서 북한의 배경이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에 불과한 사드 가지고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고 우리 앞에서 북한을 헬명이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여당이라는 작자들은 중국의 사드 임시 배치 아직 하지도 않은 임시 배치를 가지고 사절단을 보낸다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요 중국을 이제는 북한과 더불어서 중국은 한 패거리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반민주주의자 그야말로 이 국가적 폭력을 조장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정오하고 분노하고요 항의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중국에 사절단을 보낸다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민주당사에 전화를 해서요 그냥 접시물에 코박고 죽으라고 한마디씩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사로 사과 한 박스, 썩은 사과 한 박스를 보내가지고요 정말 국민 앞에 사과라고 요구해야 됩니다.